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1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스카이프로 박수 보내주신 미주사랑님께 감사드리고요. 미주사랑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형광모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가라앉았죠? 빨리 근황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미주사랑 근황 전해주실 거 있나요? 예, 오늘은 러블리즈 근황 겸 제 근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랜만에 근황을 얘기하니까 또 이게 어색한데, 지난 5월 21일은 러블리즈의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유지의 양의 생일이었고. 네? 뭐라고요? 잠깐만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가 별명 닉네임이에요? 예, 나 무슨 곡 제목인 줄 알았어. 첫 번째 리패키지 앨범 노래 중에 이제 놀이공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랩 부분에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유지혜 씨가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이거 랩인가요, 이거? 그렇구나. 왜 별명이 됐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이걸 들으면 쉽사리 잊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소절밖에 없어요? 그 앞뒤로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이 인상에 남아서?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솜사탕, 행복했던. 오케이.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곡 제목이 뭐라고요? 안 들어볼까요? 놀이공원이요. 놀이공원. 그렇게 사람을 단정짓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인이시니까 또 시간도 많고. 시간 바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바쁘신 어떤 와중에 펭귄맨이 리스너가 돼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점점 러블리너즈에 영업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러블리너즈 아니고 러블리즈고요. 러블리즈.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꼬케이와 이미주 씨가 계시고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가 있는 러블리즈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은 정예인 씨 생일이었고, 바로 오늘 6월 12일은 러블리즈의 메인 보컬 박명은 양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늦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러블리즈는 총 몇 명인가요? 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팟캐스트 오래 할 거긴 한데 하는 동안 8명 멤버를 한 번쯤은 다 최소한 언급을 하는 게 작은 목표예요. 좋은 목표 네. 간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 근황은 이제 러블리즈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공각기동대 얘기를 할 때 제가 미국을 뜨고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은 미주 씨하고 러블리즈를 곧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저한테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6월 4일 그 정예인 양 생일에 그게 드림스 컴 트루 생일 파티를 가신 건가요? 생일 이벤트였냐고요? 팬미팅? 예, 팬미팅, 팬사인회를 코엑스에서 해서 그게 이제 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뭐 잘못했어요? 그쪽 말이 조금 끊겨요. 그래요? 네네네. 네, 되물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코엑스에 가서 팬사인회를 가서 누굴 봤죠? 다 봤죠. 진짜요? 6명 멤버를. 예, 그게 이제 공개 팬사인회여서 원래 저 같은 앨범 많이 안 사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건데, 보통은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이벤트였어요. 제가 알기로도 아이돌 팬사인회가 사실은 당첨되기가 진짜 힘들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CD를 다 사신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공개 이벤트였네요. 근데 그거를 다 샀는지 안 샀는지 자기들 어떻게 알고 고를 수 있죠? 추첨인데 CD 안에 뭐가 있다거나, 그럼 CD 막 15장 사면 하나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진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운 좋으면 한 장 사도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렇죠. 운 좋으면 로또도 한 장 샀는데 되는 사람 있겠죠. 운 좋으면. 그러니까 팬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저는 진짜 가서 놀란 게 이건 비하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진짜 아제리너스를 보고 심지어 할베리너스도 봤어요. 차라리 그건 좀 멋있네. 근데 본인은 별로 안 아제리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아저씨인 걸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전 아저씨인데. 예. 그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요. 왜 좀 거기 맞아야겠다. 오셨던 아제리너스 분이 좀 되게 편한 복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 저는 왜 그러신가 생각도 들고. 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러블리즈를 만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아니면은 약간 쿨함의 표현일 수 있죠. 나는 러블리즈를 만나러 왔지만 그냥 대충 하고 온다. 뭐 나한테는 별일 아니다. 아니면은 또 계속 열심히 따라다니려면 편한 복장인 게 또 일종의 체력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운동복처럼. 지금 표정이 약간 상당히 두 번째 썰에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체력살? 체력살. 자주 따라다닌다는 썰. 네, 아주 행복하셨겠어요. 네, 악수도 그래서 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걸 볼 생각이 없었고 원래 그런 거 보러 가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날 일요일 3시에 팬사인회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굳이 갈 생각이 없어서 1시 반까지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뭉개고 있었어요, 시간을.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를 타고 집에 안 내리고 쭉 가다 보면 강남역이 나오고 강남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은 코엑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했어, 이거 계산한 거야. 뭘 갈 생각이 없었어. 이거는 뭐 마음속에서 이미 다 준비를 했네. 아니죠. 1시 반까지 뭉개고 있었으면 그건 갈 생각 없는 거죠. 갈 생각 있으면 진작에 갔죠. 그런 거. 가서 줄 서야 되나 봐. 그런가? 줄까지는 아닌데 이제 공개 그거여서 코엑스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서 보면은 계단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복층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층에서 러블리즈가 와갖고 사인회를 하고 사람들이 위에 난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 한 2시쯤 도착해서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헐레벌떡 가서 보니까 난간 주변에 사람들 다 이제 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좀 키 작은 분들이 계셔서 러블리즈 얼굴을 처음으로 맨눈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정말. 사인은 안 받으셨나요? 사인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안 냈는데 추첨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왔다. 난 막 악수하고 막 이런 줄 알았네. 더 정진하시고요. 안 되겠네. 더 열심히 하셔야지. 뭐 또 생각해보면 악수하면 뭐예요? 손도 씻을 건데. 네? 악수를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손 곧 씻는 건데. 네. 저는 사실 그 악수라는 게 비즈니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내키진 않네요. 더 뭔가 친밀한 사이이고 싶지 차라리 그런 건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둘게요. 이상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왜요? 영원히 안 하는 걸로. 알겠고요. 차라리 안 할 거면 영원히 안 하지. 이렇게 그냥 돈을 내기 때문에 하는 건 좀. 근데 그들은 실제로 팬들과 진짜 악수하고 싶을 수는 있죠.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팬 사인회를 처음 갔고 또 팬들 얼굴도 처음 봤거든요. 네. 사진으로 보통 팬들 얼굴 같은 거 안 보여주니까. 근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어쨌거나 사람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20대 여성의 어떤 평균적인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좀 먼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악수를 하고 그냥 악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깍지도 껴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매번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가슴이 아팠죠. 근데 진짜 고마워서 할 수는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절대로 아이돌 안 할 거다. 저 얼굴이어도. 외모지상주의자시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마치 겟아웃을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혀 공감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공감이 안 된다고요? 네네네. 그럼 그냥 너무 다른 세계라는 고마워서 거예요. 이제 악수해 주신다?
아니 별 생각 없고 그냥 아예 관심 없는 동네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그 아이돌 그 따라다니시는 팬들이 막 한창 좋아하다가 팬사인회 가면 그렇게 현자 타임이 오는데 그게 꼭 뭐 애들한테도 막 그렇게 막 깍지 껴주고 막 연인처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거기 오는 모든 이들에게 막 남자 아이돌 같으면은 여자 팬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볼 이렇게 잡아주고 막 이런 걸 보고 나면 그냥 뭔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 같고 나랑 너무 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현자 타임 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비즈니스로 잘해주는 거랑 개인적인 인간관계랑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사실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개인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아이돌 팬들은 아이돌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연애를 하듯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죠.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러블리즈가 되게 러블리너스라는 굉장히 충성도 높은 팬 클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 비즈니스 티가 안 나게 약간 경계가 잘 안 나눠진다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하고 비즈니스 사이에 특히 요번에 팬사인회 가서 서지수 양한테 놀란 게 매번 이제 깍지를 껴주거든요. 아이 컨택을 이렇게 뚫어지게 해주고 근데 부담스럽겠다. 피곤하겠다 진짜. 되게 이제 사람을 잘 다룬다고 생각해서 놀란 게 원래 이제 서지수 씨가 손을 내밀면은 이게 손잡자 그런 의미여서 팬들이 눈치 빠르게 알아서 잡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계속 하는데 서지수 양이 자기 손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팬 손을 이렇게 탁 덥석 잡는 거예요. 낚아채서. 그런 거 보고 왜 놀라셨죠? 그러니까 잡을 줄 몰랐어요. 옆에서 멀리서 봤을 땐 잡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덥석 탁 잡으니까 괜히 심쿵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데가. 그냥 뭐 그랬어요. 프로페셔널이니까. 맞아. 예, 진짜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러블리즈를. 괜히 서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네, 뭐 펭귄맨님도 근황이 있으신가요? 저 근황이요? 딱히 없는데 근데 한 지난 1주간은 사실은 약간 혼이 나간 상태로 거의 살았어요. 제가 요 며칠 약간 일찍 일어나게 돼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일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찍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라이프 사이클이 4시에서 5시에 자서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약간 앞당겨져가지고 2시에서 3시에 자는데 일어나는 건 여전히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더 피곤한 거예요. 사실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맞아요. 한 일주일간 낯빛이 안 좋으셨어요. 네, 반쯤 졸린 상태로 살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냥 거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다시피 약간 제정신 아닌 상태로 엊그제까지 회복이 안 되다가 이제 어제 간만에 5시 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약간 짜증나 있었는데 하지만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짜증을 낼 수도 없고 그냥 뭐 별일 없었죠. 네, 저도 별일이 없었어요. 이제 좀 많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겟아웃이란 영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조던 필 감독의 2017년작. 네. 처음에 여기 북미에서 개봉을 했을 때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뭐 한국에서도 성적이 나쁘진 않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200만을 모았어요. 많이 들었네. 무려. 겟아웃을 수입하면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럼. 좋겠다. 네, 그러게. 네, 뭐 어쨌든 이제 잠깐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인공이 사진가죠. 뉴욕에 사는 흑인 사진가인데
여자친구 로즈의 부모님이 있는 집에 약간 교회에 주말을 보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만나는 건데 근데 여자친구는 백인이고 뭐 부모님 당연히 다 백인이고 하니까 약간 걱정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엄청 안심을 시켜요.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갑니다. 가는데 막상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묘하게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주인공이 계속 받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인들을 보면서 되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모님의 친구들이 다 모이는 어떤 파티 같은 걸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온 백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또 너무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주인공이 이제 떠나려고 하자 그 온 가족이 친절했던 가족이 돌변하면서 호러 영화가 이제서야 시작되는 그런 영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친구도 다 한패였던 거죠. 스포일러. 뭐 스포일러 뭐. 우리 뭐 그런 거 새삼스럽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뭐 감독은 그 미국 사실 연출 데뷔작이죠. 조던 필이라는 코미디언인데. 근데 공동 연출작은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 그런가요? 네네네. 뭔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네. 일단 어쨌든 본인의 연출 데뷔작이고 키앤필이라는 듀오로 더 유명한데 키건 마이클 키라는 코미디언이랑 조던 필이라는 이분이랑 둘이서 짧은 스킷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코미디 센트럴이라는 채널에서.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번에 데뷔작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호평을 받으면서 그리고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하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이제 관객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개봉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러서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루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네, 근데 저 이거 개봉했을 때 4월인가 보고 별로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만나서 보니까 분위기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광모자님께 굉장히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은 예. 참고로 여러분 저는 2번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두 번 본 거 별일 아니잖아요. 아닌데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근데 뭐 영화 구려도 뭐 2번 보는 경우는 굳이 이수고. 근데 진짜 얘기는 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흥행하는 건 미국인 정서를 잘 공략을 했네 어쩌네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까지 200만 모은 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영화가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재밌는 현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도 좋았던 거를 좀 찾아본다면? 저는 굳이 좋았던 거를 찾아본다면 아니다. 굳이까지는 아니고 유일하게 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수술 받으신 흑인분들 남자 한 분이랑 여자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 집에. 그 집에 흑인과 메이드로 분하고 계신 네네네. 월터와 조지나로 분하고 계신 그분들 연기는 섬뜩해서 네네 그냥 호기심을 자아내는 특히 얼굴 표정 같은 거 너무 기계적이고 특이해가지고 저는 뭐 그거는 확실히 매력적이었고 끝이죠? 저는 사실 할 말도 이 끝이에요. 뭐 개다운? 글쎄요. 저는 이 영화 모르겠어요. 제가 젠더 감수성이 좀 없는 편이라서 제가 살면서 그런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젠더 아니고 젠더래. 인종. 네, 인종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아무런 감정도 안 들고 웃겼던 장면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친구 나오잖아요. 약간 덩치 큰 친구. 네. 공항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네네네. 친구. 그 친구가 뭐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찾았냐고 하니까 주인공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그 일 하잖아. 그러면서 약간 스웩 같은 거 그 장면에서 약간 피식했고 정말 마지막 대사네요. 네네. 그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웃겼던 장면이고 처음으로? 영화 끝났는데? 네네. 근데 웃긴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데 무서운 영화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얘기 하려다가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호러 영화를 표방하는데 사실 무섭지는 않고 무섭지 않은데 또 말 그대로 이 영화 자체 설정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뇌 이식을 해서 뭐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라서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 그렇다고 막 좀 코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묘하게 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에서의 그 씬들 보면 너무 다 진지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공항 근무하는 친구 외에는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고, 공항 근무하는 친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스테레오 타입에 기대는 재미라서. 그 친구 재밌지도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어쨌든 그 영화를 쓰면서 그래도 뭔가 재밌는 부분으로 밸런스를 맞추자 했을 때는 그 친구한테 대사를 그런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다른 두 분은 좋은 부분 한번 캐내볼까요? 저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본인들은 좀 느끼는 그런 아주 미세한 레이시즘에 대한 거를 그래도 잘 녹여내려고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이시즘, 뭐 인종차별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들은 막 흑인 싫어, 뭐 길에서 만나면 막 돌아가고 막 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막 되게 호의를 표하면서 나 타이거 우즈 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인종차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 박근혜 지지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굉장히 사실은 이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종으로 그 사람을 단정지어 버리는 되게 사소한 말들이 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백인들 막 왕창 모이는 그 파티에서 막 뭐 몸을 만져본다던가 아무 말 없이 뭐 남의 몸을 막 이렇게 팔뚝을 만져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성희롱이죠. 그렇죠. 성희롱이기도 하면서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칭찬도 하잖아요. 너네는 뭐 이제 그 머슬이 발달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그들이 동일한 관계라서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칭찬을 할 때는 너를 타자화시켜서 너를 그 사람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칭찬을 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게 새롭진 않아요. 네, 새롭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 우리나라 약간 그 반대잖아요. 장난 아니지. 외국인 만나면 Do you know 싸이 하고 Do you know 김치 하고 비빔밥 막 삼겹살 베이컨. 사실 그거에 그렇죠. 정확하게 리버스인데 뭐 그런 점에서 이게 약간 레이시즘의 문제를 어쨌든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진짜 인종에 관련되는 감수성이 좀 뛰어나면은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한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좋았던 대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도 말하고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도 말하는데 나는 오바마를 3번째 뽑을 수 있었다면 또 뽑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의를 표시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사실은 좀 오펜시브하다 할까 좀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바마를 뽑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랑 전혀 같지 않은 건데 그걸 마치 동일한 것처럼 오바마를 또한 타자화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대사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없네. 미주사랑은 뭐 좋았던 부분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다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서. 그래도 하나 꼽자면은 배경음악이 좋았다. 뭐 요 정도. 저도 하나 더 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가면서 그 나무 나올 때 무슨 약간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듯이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오프닝에서 네. 프롤로그 끝나고 오프닝에서. 네네네네. 그 가는 길에 이제 창밖으로 보이는 숲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그 노래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다른 노래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었고 노래로 치면은 노래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특히 뉴욕에 있는 그 주인공 아파트 안에서 그 여자애랑 키스하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튀게 들어와가지고 굳이 음악이 필요 없는데 음악으로 무드를 조성하고 근데 그 음악 자체도 약간 로맨틱 하려다가 약간 이상한 징조를 주는 음악인데 그냥 걸렸고요. 마음에 안 들었고요.
어쨌든 미주사랑 말대로 그 알 수 없는 그 노래 제목 뭐지? 그 제목이 시킬리자 크와 와행가예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의 제목인데 그래가지고 그 노래 제목을 이제 속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노래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노래 각 개별 곡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서 애석하지만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장면에서 나오는 Run, Rabbit, Run이라는 일종의 포크송이 있는데 그 분위기하고 영화 주제에 맞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프롤로그가 훨씬 재밌었던 거기까지 이제 보고서 아 괜찮네 프롤로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와행가 그 곡도 좋았고 근데 약간 좀 널뛰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심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수술 준비 장면에서 나오는 Surgery Prep이라는 삽입곡인데 갑자기 오페라스러운 이게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웅장하게 그런 거가 참 일관성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캐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저 딱 하나 그 이야기 구성상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흑인이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다 죽이고 도망친다는 점에서 그 점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공포영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영화에서 감금되고 나면은 사실은 탈출하는 게 주 목적이고 물론 얘도 탈출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마주쳐서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주침에서 그 빌런들을 전체를 다 죽이고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좀 저는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안 죽이죠 끝에 마음을 바꾸죠. 아, 뭐 그렇긴 하죠. 장정이 둘인데 너무 쉽게 죽은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그거 사실 되게 얄팍한 체면인데 막 플래시라이트 한 번이면 깨지는 체면인데 체면을 너무 맹신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뭐 그 양반들은 다 맹신하고 과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뭐 아까 이제 펭귄맨님이 잠깐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 월터 하인 캐릭터가 그나마 좀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을 잘 한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 게 처음 마주칠 때는 그 여자친구 차를 타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정원에 서 있는 월터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오버 더 숄더 샷 같이 해서 월터가 서 있고 그 집 현관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좀 대낮의 공포 분위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뭐 이거를 되게 좋게 해석하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인종차별의 현실을 사는 것 자체가 호러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밤낮이 없고 뭐 흔히 호러 영화라고 했을 때 이제 밤에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고 대낮이 오히려 더 무서운 좀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운 순간들이 더 많고 좀 쎄하다는 면에서는 더 공포스럽다는 게 좀 그나마 재밌는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지만 이 영화는 밋밋하게 끝나버렸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더 괜찮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뭐 딱히 별 감흥 없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너무 영화가 그러니까 노골적이라서 저는 이렇게 선명한 영화에서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골적. 그냥 뻔히 보이는 대로 흘러가서 뭐 물론 이 영화가 특별히 관객을 놀래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외의 사건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하면 저는 좀 딴짓도 좀 했어요. 보면서 제가 이제 몇 시간 전에 사실 보고 왔거든요. 몇 시간 전에 이제 TV로 스트리밍으로 이제 결제해서 보고 왔는데 그냥 보면서 이 영화는 좀 보면서 설거지도 좀 하고 약간 아침 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드라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전체적인 스타일이 너무나 TV 같지 않았어요? TV 드라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도 그렇고 그냥 찍은 화면 때깔도 그렇고 그냥 뭔가 클로즈업도 되게 많고 정말 이 핸드폰으로 그냥 쓱 보면 그 정도로 적당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TV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뭘 보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느낌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라마 같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키앤필 얘네가 하는 스케치들을 예전에 좀 많이 봤었는데 이거 오늘 이제 겟아웃
얘기하기 전에 잠깐 다시 좀 보려고 봤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겟아웃이랑.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시작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 재밌거나 뭐 그전에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잡아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뭐 그 스케치가 예를 들어 5분짜리다 그러면 한 30초 만에 그 아이디어는 알겠어. 근데 그걸 주구장창 반복하니까 웃음이 막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보다가 이 정도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겟아웃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각본도 좀 아쉬웠고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겟아웃을 그래서 보고서 조금 슬펐던 게 우리 저번에 봤던 에일리언 커버넌트도 그렇고 약간 뭔가 근사한 영화를 보여주기보다는 감독의 정치적 내지는 개인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도구로 쓰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영화의 어떤 특별함?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역시나 아까 러블리즈 얘기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감독이 자신의 뭐 정치적인 혹은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 저는 커버넌트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근데 저는 메시지는 항상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뭐 순수 예술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믿지 않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2하고 너무 기준이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봤던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이제 좀 수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터미네이터 2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 2가 어땠는지도 사실 뭐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그 수준차라는 걸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지는 좀 뭐 어려운 문제긴 하죠. 약간 새로움이 없다는 게 제일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저한테. 정말 시대를 잘 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에 잘 맞는 영화라서. 그러니까 왜 특히나 흑인 관객들이 이걸 보고 왜 다 좋아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처음에 이제 운전해서 여자친구 집으로 갈 때도 경찰관이 이제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인공 크리스한테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크리스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항의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나 작년에 너무 그 경찰들이 불필요하게 그 흑인들을 총 쏴서 죽고 그거 막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시의성을 타서 흥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일상성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을 공포화한다는 점에서 사실 시작 포인트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인종이 다르거나 어쨌든 간에 뭔가 어쨌든 나랑은 어쨌든 약간 다르다고 생각되는 연인을 만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가족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걸리는 껄쩍지근함은 분명히 있으니까 뭐 심지어 뭐 우리나라에도 뭐 택도 없는 영화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경상도랑 전라도 상견례하는 영화도 만들었었고 뭐 어쨌든 그런 영화 뭐 많죠. 네, 뭐 그런 종류의 뭔가를 공포로 풀어보려고 했다는 건 좀 재밌는. 네, 뭐 그런 시작점은 뭐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영화 자체가 저한테 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좀 허술한 것 같은 게 물론 여기서 뭐 현실성을 따지자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동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동기요? 그 백인 일루미나티 같은 그 사람들이 왜 흑인이 되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젊고 건강한 백인들도 많은데 굳이 흑인을 잡아와서 자기의 뇌를 이식시키고 그 사람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다가 그리고 사실 프롤로그에 그 나중에 납치당한 걸로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납치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크리스의 경우는 4개월이나 사귀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이 흑인들의 이제 그런 신체적 우월성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 크리스나 그 앞서 잡혀갔던 안드레라는 캐릭터를 보면 뭐 NBA 선수처럼 막 이렇게 몸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막 한 명은 말랐고 크리스는 그냥 일반인.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아미티지 가족 주인공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다 흑인으로 변하고 나면 그럼 뭐 할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사실 그런 점에서 나는 뭐 그것까지는 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간에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수술하고 나 수술이 완벽한 그렇죠, 것 같지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면술사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왜 그러면 일을 하는지, 왜 집안일을 다 하는지. 아니 근데 뭐 할머니, 집안일은 즐거운 거니까 나는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가족같이 대하질 않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관계에서. 그렇죠. 그게 일단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여자애가 납치해온 흑인들이 보면 사진을 보면 한 무더기잖아요. 걔네 다 어디 갔냐고. 나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다 궁금해. 경매한 거죠. 그것처럼 크리스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경매해도 그 커뮤니티 집단 안에 있어야 커뮤니티 안에 되는데. 있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은. 맞아요. 그래서 걔네는 다 어디 갔나? 아니면은 실험하다가 실패가지고 같이 죽었나? 뭐 그럴 수도 뭐, 있겠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치면은 다시 그 안에 집단의 그 단결성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은. 하긴 위험하니까. 음. 아 그리고 뭐 어딘가에 던전에 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크리스가 탈출할 때 뭔가가 있었거나 하여튼 뭔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치밀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대충 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순전히 클라이맥스에서 고 그랜파 고 그랜마 고 얄팍한 반전을 위해서 꾸겨 넣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지도 않고 맞아요. 전혀 놀랍지가 않죠. 약간 그게 제가 따로 글 쓴 게 있긴 한데 거기서도 언급했듯이 10대 공포 소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냥 가벼운 반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엄청 심각하게 깊이 있는 반전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을 보면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어떤 마을에 식인을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그 마을에 식인 풍습이 있다 그걸 알아내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이제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본파이어인데 그 본이 BON 하고 파이어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추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본파이어라는 단어가 뼈의 그 본 BON이 파이어 에서 뭐 비롯됐다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반전이랍시고 넣은 반전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것도. 그것도 진짜 맞아 알겠네. 난 봄파이어 얘기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쵸. 너무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어. 그리고 이건 사실 정말 마이너한 건데 저는 정말 첫 장면은 아니고 왜 프롤로그 끝나고 그 아까 펭귄맨이 좋았다는 그 나무 장면 지나서 주인공 아파트를 여기저기 비춰주면서 시작하는데 그 처음에 비추는 게 주인공이 찍은 사진가로서 찍은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집에 이렇게 거의 갤러리처럼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걸려 있는데 그 사진 잡을 때 샷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저렇게 잡을까에 대한 걸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저는 사실 오히려 거기서 걸렸던 거는 그 빈 공간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빈 공간 보여줄 때 한쪽 방면을 잡았다가 바로 180도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맞아. 공간이 너무 어긋나 보여가지고 그거 되게 이상했고 그런 면에서 하면은 저는 애초에 첫 이름 뭐지? 이름 모르겠고 안드레. 네, 그 어쨌든 그 납치당하는. 그 유돈 주지수인가? 뭐 어쨌든 목 졸라가지고 제레미. 네, 동생? 동생 캐릭터가 복면 쓰고 첫 영화 시작하자마자 한 명 이렇게 납치하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그 납치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풀샷으로 바뀌는데 맞아요. 조금 이상했어요. 그것도 엄청 튀고 같이 찍었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몰입하기에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중간중간에 그 한여로 살아가는 할머니 네네. 조지나랑 크리스가 핸드폰 충전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다고 뭐 이제 180도를 깨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어색하고 그 계속 클로즈업만 계속 나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왜 어떤 하나를 오래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게 작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되게 작은 TV 화면을 보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역으로 그 장면은 그 여자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비정상적이라 가지고 그 장면은 뭐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별로 사실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로 너무 집착하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광기는 약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뭔가 해명하려고 하면 해명하려고 할수록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어차피 뭐가 있구나는 뭐 분위기로 그러니까, 너무 넘쳐 흐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좀 불필요하게 길었던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전 얘가 하인들이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는 게 되게 여러 번인데 또 이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루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MS 폰부터 서피스까지 너무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 로고 딱 잡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빙에다가 검색하잖아요. 또 그 실종된 사람 이름 검색할 때 빙. 제가 옛날에 예고편 편집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 펀딩을 받은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자동차의 로고를 쓰라고 디렉션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되게 정면에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안에 온갖 이펙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이 노골적임을 지워보려고 노력하다가 아 모르겠다 때려치자 하고 그냥 내 거 아닌데. 냅뒀던 기억도 사실 좀 났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써봐야 되나 싶은 생각은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계속 설정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도 너무 불필요하게 마지막까지 막 열쇠를 찾는 그 울먹이는 목소리를 하다가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거 못 주는 거 알잖아 라고 갑자기 싸나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1차원적인 거죠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관객도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정색하면은 그게 약간 막 오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거기서 드는 생각은 아유 연기 잘하네 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비슷한 게 또 나오는데 그 공항 근무한 친구가 이제 크리스를 찾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받아서 표정은 완전 싸늘한데 그 목소리만 엄청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게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사실 전화 내용도 길고 근데 정말 불필요하게 그냥 이런 연기도 보여주고 싶다.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엉성한 점이 많은데 흥행을 한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성하고는 관계없이 흥행을 한 작품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결국 흑인 관객들이 듣고 싶은 거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흥행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저는 작품성이랑 흥행이라는 게 애초에 전혀 관련이 없는 지표라고 사실 약간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재밌었을까를 지금 사실 상상조차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어쨌든 재밌게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소문이 좋았고 입소문만 듣고 잘 가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조던 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연출을 한 거고 또 그 사람이 어쨌든 흑인 셀러브리티 중에 어쨌든 꽤나 유명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보러 가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촬영이랑 연기 얘기를 하자면은 이 조던 필이라는 사람이 되레 연출을 하면서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역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불편한 클로즈업 있잖아요. 흑인 몸에 빙의한 할머니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얼굴이 왜곡될 정도로 접사를 해서 클로즈업을 한 거가 약간 흑인 얼굴이 그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를 통해서 불편함을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공포스러운 거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케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또 그 할머니가 근데 그 엄마가 그 케이크를 가지러 가면서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막 눈을 까지집고 노려보는 장면이 살짝 이제 들어왔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뒤에 있던 여자분이 놀랄 때마다 쌍욕을 두문째를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놀랄 장면이 있나? 아무튼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저녁 식사를 하다가 여친 엄마가 케이크를 가지러 부엌 문을 여는데 이제
그 흑인 할머니가 이제 노려보는 장면 그게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욕도 문자를 뱉으시더라고요. 노려보고 그분이. 있지 않아요? 웃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웃고 있죠. 네네. 그랬던가요? 아무튼 웃고 그 얼굴을 있는데 보고 과도하게.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놀라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왜냐면은 그냥 뭐 저도 놀래긴 놀랬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과도한 놀램은 아니지만 어이구 저기 사람이 한 분 계시네 그러면서 그 정도의 놀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놀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인기척도 없이 내다가 그냥 카메라 이렇게 쓱 돌았을 때 누가 하나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 영화에서 좋은 게 표정밖에 없는데 그 양반들 표정이 웃고 있는 게 굉장히 너무 가짜같이 웃고 있고 영혼 없이 웃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묘한 기분이나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딱 봤을 때도 사슴이 걸려있듯이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는 정말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인공적인 물건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느껴지는 건데 느껴지는 감정인데 문제는 이게 이 영화가 뒤로 가면서 까발려주는 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공성은 결국에는 이 수술이 별로 완벽하지 않아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인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인공성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매를 해대고 이상한 거죠.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아구가 별로 맞는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왜냐면 내 정신이라도 온전하게 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약간 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는 거죠. 뭐 죽기 직전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그 안드레 캐릭터는 더 이상한 게 왜 이렇게 좀 중년의 백인 여성에게 팔린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 여자의 소유물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공항 친구는 섹스 슬레이브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선택한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냥 그 여자 남편이겠죠.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마치 한 사람의 소유물인 것 같은 관계가 되는 건데 그걸 보고도 이제 그게 마치 아이디얼한 결과물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게 뭐 이상하죠. 사실 그 전반부 절반 내용이 예고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그 기대감을 반전을 주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한 게 바로 그 안드레 캐릭터의 비일관성 그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고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고편이 뭐 어쩌다고요? 크리스가 그냥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 떠나고 싶어서 그 여자친구한테 키내나하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 다 예고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납치해서 뭔가 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세뇌를 시킨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실은 그 안에 백인이 머리를 들어가서 조종을 한다까지 있으니까 그게 나름의 이제 트위스트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뭐 가자마자 최면순사 안마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그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예고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 그걸 보여줘도 어차피 그냥 시작하자마자 알게 되는 부분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요. 내가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고편을 염두에 둬서라기보다도 그냥 어차피 이거는 흔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체면으로 이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는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더 그로테스크한 걸 넣은 거죠. 톱으로 머리 자르는 장면을 넣고 싶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 맹인 아트 딜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실제 맹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파티에 왔던 다른 백인들처럼 크리스에게 과도하게 흑인 칭찬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네 그림, 네 사진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정말 이제 피부색을 안 보는 사람은 편견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 캐릭터로 하다가 그 사람이 사실은 얘의 눈을 원했고 그런 그 백인 기득권자로서 어쨌든 흑인을 착취하는 인물이라는 게 나름의 반전이었던 거죠. 이 영화의 아쉬운 반전. 그 반전인지도 몰랐네. 반전인 거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오히려 그나마 나았던 게 오히려 안 로직이 보이니까. 있잖아. 로직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그건 이해가 가 나는. 왜냐면은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눈먼 캐릭터가 사실은 현자 캐릭터잖아요. 보통은 이게 그렇죠. 전형적인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보이죠.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눈 멀어서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 캐릭터가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뭐
그런 것까지는 나름 복선도 잘 깔았죠. 네,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근데 뭐 그건 너무나 사소한 부분이라서 이 영화 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뭐 물론 아니, 아닐 수도 그리고 있는데 체면 너무 쉽게 걸리지 않아요? 그냥 정말 저는 오히려 이 아줌마가 다른 걸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쉽게 체면에 걸려서. 그냥 금연 클리닉을 열어. 아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흑인들에겐 인종차별이라는 호러 혹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면 저에게는 금연에 대한 압박이 흡연자들에겐 이렇게 호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재밌는 얘기. 불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대사로 하잖아요. 뭐 체면 얘기하니까 그 시계추 흔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 TV 너무 많이 봤어라고 해놓고서는 기껏 한다는 게 차를 숟가락으로 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솜으로 귀만 막으면 언제든지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얄팍한 설정이죠. 나는 그래서 약간 빵 터졌던 게 싸울 때 사람들 죽이면서 밖으로 나갈 때 마치 찻잔이 총인 것처럼 가운데 테이블 사이에 나가지고 둘이 서로 딱 보고 그거 차지하려고 뛰잖아요. 그 장면에서 진짜 빵 터진 게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은 뭐 차라리 좀 웃기게 하던지 아줌마 찻잔 들면은 귀 막고 하면서 쐈던가 발차기해서 그럼 재밌기라도 하지. 맞아요. 너무나 허망한 무기라서 사실 어이가 없었죠. 얘기할수록 속상하네. 네, 아쉬운 점이 많은 영화였네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흑인 캐릭터가 백인들을 싹 다 죽이고 집을 태우고 나오는 영화야. 백인들아 열받지? 이러는 약간 굉장히 간단하고 유치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그런 점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그 파티 장면에서의 일본인 캐릭터예요. 네. 아 그거 너무 정말 별로였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 흑인 사회에 만연했다고 해야 될지 미국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아무튼 그 굉장히 제너럴한 아시아인에 대한 적대감이 거기서 그냥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아시아인이 하게 만든다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죠. 예를 들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최대의 피해자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물론 아시아인들은 뭐 노예제도 하에서 노예로 부림당하며 살진 않았지만 미국 땅에서 어쨌든 다른 종류의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캐릭터여야 하는데 좀 별로였어요. 그 장면. 뭐 별로죠. 그냥 영화도 별로고요. 다만 이제 굳이 찾자면은 이건 뭐 대중적인 부분이랑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들이 느끼는 게 확실히 있긴 있겠죠. 뭐 변호를 하자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정말 백인이랑 흑인이랑 말도 안 섞고 사는 동네들이 그런 보수적인 동네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곳을 지나갈 때 흑인이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별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변호를 해보고요. 왜냐면 너무 욕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극장에서 보고 어저께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쨌든 그 얼터넷 엔딩을 또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아예 다 편집한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감독이 코멘터리처럼 그 또 다른 엔딩 찍은 장면 위에 이제 그냥 코멘터리처럼 설명을 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바마 집권 당시에 이걸 썼었고 마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종차별이 없어.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라는 식의 포스트 레이셜 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만연할 때 썼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사회 암묵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그런 분위기를 꼬집으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그거를 좀 더 잘 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되게끔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 정도? 그래서 얼터넷 엔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끝장면에 이제 크리스가 탈출을 할 때 원래 영화에선 로즈의 목을 조르다가 로즈 여자친구를 풀어주고 마침 때마침 도착한 그 공항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거기서 탈출하면서 끝이 나는데 다른 엔딩에서는 결국 크리스가 로즈를 죽이고 그때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나서 친구가 면회를 오는데 크리스가 이미 거의 체념을 한 상태가 돼 있고 너는 친구에게 오히려 네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씁쓸하게 끝이 나요. 어쨌든 감독이 각본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어쨌든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영웅적인 캐릭터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엔딩을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얼터넷 엔딩이 훨씬 낫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엔딩도 너무 뻔하니까 결국엔 그 친구가 차 타고 오는 건데 사실 그런 친구가 원래 마지막에 차 타고 와서 구해주는 게 사실 너무 공식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제 기분이 좋았었는데 나빠졌어 영화 보고. 저는 솔직히 이 영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기 전인데 사실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별로였거든요. 오. 물론 이제 제가 영화를 굉장히 편식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리고 네. 또 별로인 영화를 아예 기억에서 지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별로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애초에 그냥 보고 싶고 궁금한 것만 골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랄까 그 겟아웃에 포스터에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극장 좌석에 앉아있는 난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난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에는 어쨌든 그 엄마를 잃었을 때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완전하게 잘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좀 겉도는 느낌이었고 그냥 약간 오히려 맥거핀처럼 사용되고 말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필요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역으로 맥거핀이면 되게 촌스러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 정도로 언급하고 다 쓰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걸 나중에 꼭 굳이 또 써먹는다는 점에서 그 대역 배우도 있고 애기 아역 배우도 나오고 뭐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맞아요. 아무튼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4개월 동안 데이트를 시키고 남자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이 설정 자체가 이거는 섹시즘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었고 아들은 왜 그러면 여자 흑인들 그런 식으로 안 꼬셔오고 힘으로 제 앞에서 납치해 오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고 아무리 그 딸내미가 그거를 자의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좀 그랬습니다. 여러 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상충되는 면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던 필이 백인 꽃뱀한테 당한 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조던 필도 그렇고 키건 마이클 키도 그렇고 둘 다 해프 블랙 바이레이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흑인 백인이 반반 섞인 그걸로 스케치 만든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계를 유연하게 움직이는 좀 더 영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도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줄 알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걸 봤어요. 조던 필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이 영화에 영향을 준 영화 5작품. 네네. 1번 초대받지 않은 손님. 네. 네, 뭐 설정 당연히 비슷하고 뭐 백인 여자친구가 결혼할 흑인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불편한 저녁 식사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구도 같은 것도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밥 식사하는 장면이나 뭐. 근데 전 사실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아서 뭐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본 적 없고요. 근데 뭐 그냥 좀 자주 언급되는 영화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프드 와이프라는 니콜 키드만 나온 영화인데 전 이 영화도 모르는 영화인데 뭐 남편을 따라서 이제 남편의 직장 때문인지 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다른 이제 전업주부들이 니콜 키드만도 전업주부고 다른 전업주부들이
너무 과도한 미소를 지으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서 묘한 느낌을 받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해요. 뭐 비밀이 있겠죠, 그 마을에. 뭐 그런 거 충분히 그랬구나, 참고했구나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존 말코비치 덱이에요. 왜? 내를 머릿속에 들어가서 남의 몸에서 머리를 조종해서 움직인다는 그 하나의 설정 때문인데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존 말코비치 덱에 대한 모욕인데?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세컨즈라는 존 프랑켄하이머 감독의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젊고 잘생긴 몸으로 이식되어서 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내면, 괴물 같은 내면을 그린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런 영화가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사이어티라는 작품인데 정말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기득권의 위선과 허례, 허식 등을 꼬집은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백인 그 파티에 왔던 그 사람들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받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5분도 안 걸렸네. 이거 어떡하지? 이 양반은 인터뷰도 재미가 없네? 그렇죠. 뭐 어쨌든 존 말코비치 덱을 참고했다는 말에서 잘 모르겠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뭐 다른 영화는 제가 영화를 별로 많이 안 봐가지고 다른 영화 본 게 없어서 또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추천 영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왜 유튜브를 가끔씩 보다 보면 저는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잘라서 올려놓은 거 가끔씩 보는데 요즘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도 뭐 흑인들 당연히 많이 하고 동양인들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종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자기가 겪은 되게 부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역이용해서 이제 약간 자기 비하 개그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런 개그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중에 세련된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루이 CK가 한번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SNL 모놀로그 중에 하나라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루이스 CK가 자기가 70년대에 자랐기 때문에 68년인가 9년도에 태어나서 70년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아주 조금의 인종차별주의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단어가 마일드한 레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건 이런 거예요. 피자집에 갔는데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흑인이고 4명의 흑인 여성이 피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일드 레이시즘의 예로 들었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들어왔는데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면 그래 좋아 why not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가 마일드 레이시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 이게 완전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걸 소리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아시아인 뭐 의사여도 좋고 뭐 아니면 뭐 흑인 4명이 운영하는 피자집에 갔는데 놀라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인종차별주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재밌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인종 감수성이 없는 건 같아요. 저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네.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밤에 주유소에 갔는데 후드를 뒤집어 쓴 뭐 10대 남자애가 걸어와. 그러면 걔가 백인일 경우에 쟤는 운동하는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걔가 흑인일 경우에 괜찮아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게 자기는 마일드 레이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수많은 인종차별 에피소드 중에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루이스 CK 얘기하니까 럭키 루이 재밌고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럭키 루이는 세죠. 루이도 괜찮은데. 루이는 그게 나중에 좀 더 다시 우울하고. 네. 한국 날씨는 어때요? 굉장히 맑아요. 아 그래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네. 없나요? 미세먼지 얘기도 거의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시니까 좀 마냥 좋아하기도 그렇고. 그쵸. 그 네. 가뭄 심하다는 네. 거는 그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그렇구나. 날씨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 여기 날씨 괜찮아요. 엄청 더워요 요즘. 요즘 몸에서 땀이 아주 무르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천 영화 얘기할까? 추천 영화 할까요? 네. 먼저 하실 분.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제 추천 영화는 이제 그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했던 아메리칸 히스토리 X고요. 이유도 간단해요. 그냥 인종과 관련된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 그냥 재밌게 본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봤더니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뭘 말투부터 너무. 끝이고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저 사실 진짜 아무 영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그 영향을 줬다는 영화들도 본 게 없고 존 말코비치 빼고는. 근데 제가 어저께 공포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것도 공포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It Comes at Night이라는 영화거든요. 최근에 개봉해서 아마 한국에는 아직 당연히 개봉 안 했을 것 같고 작년에 크리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거 안 봤어요 저는. 트레이 에드워드 쉴츠라는 거의 신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내용 자체는 좀 인종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 모를 질병이 돌고 있고 그 병에 걸림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어떤 거의 산지 같은 곳에 자기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그 엄마의 아빠, 애의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염됨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는 와중에 뭐 이제 고려장을 시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약간 좀비 영화 같기도 하고 아포칼립스를 다룬 뭐 그런 영화들 같으면서 영화가 어쨌든 완전히 호러로는 가지 않고 그 병의 정체도 끝끝내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It Comes at Night이라고 하듯이 그냥 it이 뭔지 요즘은 그런 영화 많잖아요. 호러 중에서도 괴물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밝힐 필요 없으니까. 밝힐 필요 없죠. 뭐 그거니까. 근데 이 영화 자체도 그냥 좀 흥미롭고 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이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걸 다루는데 그것 자체도 흥미로운데 제가 갑자기 이걸 추천한 이유는 이 주인공 가족이 3명 3인 가족인데 아빠, 엄마, 아들인데 아빠는 백인인데 엄마랑 아들은 완전 흑인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혼혈일 수 있는데 그 남자 아들이 그렇게 혼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흑인처럼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그냥 그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 감독이 제 생각에는 이 주인공을 일부러 좀 인터레이셜한 여러 인종이 섞인 가족으로 만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즘의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부분이 막 세련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접근이 오히려 더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일단 제목도 재밌네요. 그것은 밤에 온다. 한국에 개봉하게 되면 제목이 뭐가 될지 궁금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어로 많이 바꾸는 게 또 약간 돌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성 영화제 하면서 더 피츠 제목이 리위의 소녀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사실 만약에 더 피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어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번역하면 되나? 그러니까 경련, 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더 멋있긴 한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링뮤의 소녀 왠지 너무 비장하잖아.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아. 아 그러네요. 그러면 미주사랑의 추천작은요? 저는 오늘 분량을 위해서 약간 추천 영화는 아닌데 연관성 영화를 살짝 얘기하고 가자면 뭐 근데 분량은 그렇게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한 주 나가야 될 것 같아. 예. 어쨌든 얘기하세요. 예. 어디 한번 얘기할게요. 질질 끌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그 스티븐 마틴이 주연한 뇌가 2개인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3년에 그 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인데 스티븐 마틴이 맡은 역이
아내를 이제 사별을 하고서 자기 이제 이상형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남자의 뭐 돈을 노렸나 그래서 그 남자한테 뇌수술을 받은 금발의 미녀가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긴 하는데 행복하진 않죠.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독일의 학술대회차 가서 어떤 미친 과학자의 실험실에 가는데 뇌가 이렇게 전시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입이 있나요? 아니요. 뇌하고 어떤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형 뇌를 자기 그 금발 미녀 아내의 몸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해피엔딩을 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비슷하네요, 뭔가. 그런 게 있고. 저는 근데 사실 조던 필이 요거를 언급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저는 딱 이게 생각났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인터뷰 이 영화가- 원본을 본 건 아니니까요. 너무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저는 블로그 포스트를 봤습니다. 신뢰도 높은 네이버 블로그. 뭐 그 양반이 또 알아서 잘 옮겼겠지. 예. 어차피 이 하지만 영화도 그분은 마이너해서. 조던 필레라고 써놨더군요. 한국에서 아예 그렇게 써요. 왜 그런 거죠? 몰라요. 누가 시작한 거죠, 그거? 그거 그냥 누가 시작했어? 추궁하자. 책임자 찾아내. 도대체 뭘 조던 시작- 필레라고 필이 아니라 필레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예.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필레처럼 보여서 그냥 영어로 써 있을 때도 필이라고 읽기가 더 쉽지 않나? 약간 흑인 이름에 대한 편견일까요? 왜? 그 PM필 스케치 영상 중에 코미디 스케치 중에 웃긴 조금 그냥 피식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 PMP 그 substitute teacher라고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뭐 오늘 아파서 못 와서 이 키가 연기하는 사람이 이제 오는데 흑인 선생님이고 엄청 막 흑인 억양 막 써가면서 내가 그 이너시티라 하면 이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할렘 같은 지역을 이르는 말인데 이너시티에서 20년 동안 내가 선생님했으니까 너네 나하고 장난칠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출석을 딱 부르는데 막 블락해 막 이렇게 불러요. 애들이 막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면서 혹시 블레이크 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너 뭐 그런 식으로 네 이름 블레이크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름 막 느끼하게 발음하지 말라는 식으로 뭐 그런 거 아닌가. 조던 필레. 아니 뭐 저야 영어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네, 다시 얘기하시죠 이주사랑님. 예. 필이 어쨌든 딱히 느끼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서 조던 그렇긴 필이나 하죠. 조던 근데 필레. 뭔가 미국식 이름이라면 뭔가. 필레가 더 느끼한데? 그러니까 필레는 뭔가 좀 이국적이죠. 아무래도 완전 미국식 이름 느낌은 아니니까. 그냥 그 L 뒤에 있는 E가 워낙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저도 되게 그렇다고. 웃긴 게 그 스케치 예전에 이제 오바마 분노 번역기로 그렇죠. 그 T가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죠.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겟아웃을 보기 전에도 그렇고 T앤 필이니까 당연히 필로 발음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E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콜, COLE 뭐 재즈 뮤지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콜 이런 이름을 콜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저에겐 이상한 현상이라는 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렇게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수입사에서 보도자료를 잘못 배포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발음이라는 게 한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필과 필레는 크게 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 이름을 이러면 내 이름이 밝혀지는구나. 네. 그러면은 뭐 이름이 가짜로 뭐 김영수 씨라고 얘기해보고 김영수 씨 이름 김영수는 그렇게 다르게 발음될 여지가 별로 없는 이름이니까. 아닙니다. 자 넘어가죠. 미주사랑님 하던 얘기 마저 해주시고요. 네. 뇌가 두 개인 남자. 그리고 또 닮은 영화가 2008년에 나왔던 한국 영화인데 더 게임이라고 있어요. 신하균 씨가 나왔던. 변희봉 씨랑 맞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개는 어차피 뭐 워낙에 마이너하거나 망한 영화기 때문에 보기는 힘드실 거고 그래서 추천 영화는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추천 영화는 스파이크리의 똑바로 살아라
하고 저도 말콤 그 생각 X를 잠깐 추천드리고 했었는데. 싶어요. 특히 이제 똑바로 살아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봤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수업에서. 근데 이제 한국인 캐릭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슈퍼를 이제 운영하는 다들 깔깔 그분. 아 그게 안 좋게 나오는구나. 난 안 좋게 나온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엄청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죠. 좀 우습게 나오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런가? 그냥 스테레오타입을 또 이식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멸감을 느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결말도 약간 진보적인 결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 봤을 때는 한국인 캐릭터가 I am black, 나도 흑인이야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굴복하는 느낌? 이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는데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 조던 필과 겟아웃에 비하면은 굉장히 인종 문제를 좀 더 성숙하게 다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만약에 이런 인종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룬 어떤 영화는 아니지만 TV 시리즈? TV도 아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꼽자면 마스터 오브 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흑인 얘기는 아니고 주인공은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그 사람 친구로는 이제 베프로 이제 백인 남성이 한 명 나오고 또 다른 베프가 아시안 아메리칸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그런 친구, 교포같이 생긴 그런 친구가 나오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인종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흑인이 아니라 다른 좀 덜 얘기되어지는 소수인종의 삶을 되게 재밌게 풀어내고 기분 나쁘지 않게 풀어내고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끝? 다음 영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원더우먼? No? 그 엘르가 곧 아. 15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29일에는 옥자가 개봉을 하는데 옥자 괜찮다. 옥자. 요거가 근데 너무 1회차 늦었다. 옥자 너무 나가면은 늦어요. 아. 옥자 아 절레절레? 너너? 아니 옥자는 할 건데 하죠. 하지 않을까요? 옥자는 그러니까 옥자를 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옥자 너무 전에 늦어서 옥자 전에 저희가- 한 편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다음 그거를 주에. 엘르로 하자는 건데요. 저는. 그럼 옥자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사람 헷갈리게. 요거 1주 하고 청사진을. 엘르 2주 하면은 옥자 개봉을 하니까 옥자 2주를 하자는 거죠. 엘르 저는 괜찮아요. 두 분 다 아직 안 보셨죠? 네. 네. 쉬운 네. 말고? 아니요 해요. 저도 왠지 이번에 다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엘르 말고 내가 봤을 때 할 게 없어요. 원더우먼. 원더우먼? No? 알았어요. 아니. 아니 원더우먼? 아니 엘르. 난 둘 다 상관없어요. 엘르 합시다 엘르. 네. 그러면은 다음 영화는 엘르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0터 막난 청취자 수 안 돌아가서 어떡해요? 아니 뭐 됐어. 얘기라도 해볼까? 겟아웃은 누가 정했어? 우리 여기서 책임 추궁 한번 해볼까? 겟아웃은 누가 정했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무서운 표정 아니, 근데 짓지 마시고요. 저희- 클로즈업으로. 저는 겟아웃 사실 너무 좋았어요. 나는 뭐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겟아웃이 정 좋았다는데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저는 오랜만에 저희가 다 별로 안 좋게 본 영화가 나와서 이게 뭐 이후에 처음이죠? 그냥 처음이죠. 아 그런가요? 셋 다 네. 안 좋게 본 게? 왜냐면 저는 정말 공각기동대. 저는 공각기동대 아. 나쁘지 않았다니까. 아 그냥 공각기동대가 소스였다면은 저는 처음으로 네거티브하게 본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다룬 영화 중에. 네. 저는 공각기동대가 겟아웃보다 더 무서워요. 차라리. 공포스럽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겟아웃은 정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겟아웃 너무 재밌게 봤고요. 뭐 거짓말쟁이. 아니 재밌잖아. 막 사슴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박제된 사슴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얼마나 멋있어. 뭐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할 말이 없는 영화였네요. 오랜만에. 아니 막 이때까지는 그래도 누가 이렇게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도 싫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너무 영화가 간단했던 것 같긴 해요. 간단해서 요즘에 그런 복잡한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좀 아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단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벌 받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다음에 엘르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영화 재밌는 거 본 거 있어요? 한국에서? 잠시만요. 아니요, 아직 무슨 찾아야 될 정도면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목록만 보려고요, 블로그에서. 아니, 현관모자는 뭐 요즘 영화 재밌는 거 본 거 있어요? 전 어제 본 게 그 It Comes at Night인데 사실 근데 그 It Comes at Night은 막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심플한 영화인데 장르 안에 들어오면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여서 재밌는 시도였고 저는 그 감독의 전작을 찾아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좀 밋밋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 워낙 볼 영화가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로봇 소리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 생각보다 평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평 저는 좋아요. 안 봐서 그게 최근에 개봉한 영화예요? 아니에요. 옛날 작년 작년. 거예요. 그 이성민 씨가 주연하고 이성민 씨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이성민 씨 있잖아요. 영화에 엄청 제가 그 영화 로봇 소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아. 동시에 그분이 나온 영화가 2개가 더 걸려 있는 거예요, 극장에. 그러니까 3개가 동시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분 정말 열심히 하나가 검사회전.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분을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TVN에서 그분이 주연한 드라마가 또 나오고 있었던 거. 뭐요? 기억인가? 기억. 미생은 훨씬 전이고 기억이라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영화였던 것 같고 드라마였던 것 같고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검사회전을 보고 너무 한국 영화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로봇 소리는 괜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극 중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그렇게 진짜 영화에서 진솔하게 다룬 적이 있던가를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예요.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는 걸 그거는 이제 말할까요? 스포일러가 되고 감동을 이제 반으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드리는데 그 얘기를 소리라는 로봇을 통해서 이제 그 진상을 알게 되는 건데 사실 약간 소프트 SF죠. 로봇이랑 말로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도 이제 SF라는 요소가 곁가지로 챙겨나가지 않고 거기서 중심을 잘 잡고서 어떤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감정도 충실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44만 명밖에 안 봤는데 정말 망했구나. 굉장히 안타까웠죠. 44만 명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아니 우습게 본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홍보는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영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창 웃겼던 게 제가 좀 웃기다 생각했던 게 그 영화에 단역으로 류준열 씨가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응팔 신드롬이 좀 많이 불 때여서 그 류준열 씨가 나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5분도 안 나오고.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런 거 치고 흥행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애초에 만들 때 한 100만 정도 목표 잡고 만들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면은 모르겠다. 모르는 영화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연 배우분으로 봤을 때 예산이 큰 영화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참 딜레마네요. 저 마케팅 얘기를 하시니까 주연 배우 얘기도 하시고 사실 저는 그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이성민 씨랑 그 극 중에 나오는 소리라는 로봇 그 두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꾀죄죄하게 사진을 찍는 투샷 그게 이제 포스터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사실 끌리지가 않죠. 이성민이라는 배우도 이렇게 20대, 30대 핫한 배우가 아니고.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포스터가 그 여운이 되게 많이 남고 강렬한 거예요. 해서 그 점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끌리지 않는 포스터인데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포스터라서. 뭐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저 최근에 영화를 본 게 없어요. 보긴 봤는데 그게 막 최근 영화는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엘르를 보고 다시 만나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